회사 생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까레님이 과장이야. 정말 내 이상형인 사원이 들어왔어요. 과장님도 그 미혼이고 그 형님도 미혼이야. 사내에서 연애할 수 있잖아요. 관계도 가졌어. 근데 하루는 이 여직원이 너무나 큰 실수를 한 거야. 과장님이 누구씨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보면 어떡해요? 한마디 했어. 그 다음날 그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고소될 수 있는 거예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는 거는 꼭 폭력과 협박을 안 해도 그 관계만으로도 폭력과 협박에 준하는 정도의 위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안 때려도 굳이 협박 안 해도 네가 저 사람과 관계를 맺은 거는 그건 업무상 위력이야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범위를 너무 넓혀버리잖아요. 그럼 직장 내 로맨스가 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친구들한테 얘기해. 너 사람 관계가 어떻게 맨날 좋을 수가 있냐. 좋았을 때 이뤄진 일들이 틀어졌을 때 다 문제되는 거야. 근데 직장에서 나는 언제나 천사 같은 상사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싫은 말도 해야 되는 거고 어떤 때는 평가를 나쁘게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자신 없으면은 직장 내 어떤 로맨스가 되게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술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뭐 10% 시간당 15만 원, 뭐 20만 원 하잖아요. 그래서 관례적으로 그 정도의 시간 차지를 하는 데는 굉장히 오픈되어 있다라는 게 기본 마인드였었어요. 신체적 터치도 허용되고 근데 법으로서 허용된다고 얘기한 데가 어디 있어요? 근데 술집 술 다 먹고 나갈 때 그 자기 파트너한테 야 너는 뚱뚱하니까 다음부터 나오지 마. 너 이런 서비스 마인드 가지고 왜 나와? 그럼 뭐 욕설까지 섞었다. 기분이 나쁜 거지. 그러면 이제 고소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술 따라주러 왔지 네가 나 만지라고 내가 언제 허락했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저는 다 관계의 문제라고 봐요. 좋으면 뭐가 문제돼? 도덕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법률적인 문제는 안 돼요. 내가 허락했는데 허락한다는 건 범죄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허락 부분이 묵시적 허락이 많다는 거지. 어디 젊은 애들 연애하겠어요? 둘이 좋아서 이제 뽀뽀 한번 하려고 하는데 내 말이 생각나. 그래서 상대방한테 나 뽀뽀해도 되나요? 물어보면은 하려고 하다가도 못하게 하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까레님.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민경철 변호사라고 합니다. 검사 생활을 하다가 변호사 생활을 지금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언제 퇴직하신 거예요? 2016년에 퇴직했습니다. 2016년에? 예. 검사를 그만두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세요? 저는 참 검사 생활이 좋았거든요. 그만둘 때쯤에 느낀 게 검사적인 어떤 DNA는 나하고 참 맞는데 그 검사들이 속해 있는 검찰이라는 조직 DNA는 좀 나하고 상충되는구나. 직업이 갖는 거하고 그 직업을 수행하는 조직이 갖는 거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한 번은 대구지검에 있을 때였었거든요. 보이스피싱을 한 조직을 경찰에서 수사를 해왔어요. 거의 많이 밝혀냈거든요. 그랬더니 수괴도 나오고 뭐 부장도 나오고 하부 조직원도 나오고 그럼 이거를 범죄단체로 한번 의유를 해보면 어떨까. 그게 되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뭔가 엄벌해야 되는데 죄명이 사기인 거하고 범죄단체가 붙어있는 거하고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형량도 많이 높아지고 범죄 수익도 환수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직접 자기가 사기 범행을 안 했다 하더라도 그 조직에만 들어가면 처벌할 수 있는 어떤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범죄단체 조직을 기소를 해서 유죄가 났는데 관리자분이 이건 잘한 거니까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보고에 대해서 굉장히 완벽주의자이셔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었더니 바꾸자 34번까지 바꾼 거예요. 그래서 사건 처리도 바빠 죽겠는데 나중에는 바뀐 게 옛날 거로 다시 돌아가 있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좀 더 주도적으로 살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검사를 그만두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변호사 개업을 하신 건데 네. 그땐 지역 어디에서 처음 시작하신 거예요? 저는 서초동에서부터 제일 먼저 시작을 했었어요. 검사 시절에 급여는 어느 정도 되나요? 검사는 판사들하고 연봉을 연동시키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행정부로 따지면은 부의사관 정도의 월급에 해당돼요. 제가 초봉으로 받았던 거는 한 300? 그게 2002년이었어요. 2016년 정도에 받았던 거는 5, 600에서 왔다 갔다 했고 한 9월 달에 이제 직급 성과금이 나오거든요. 딱 한 번 1,000만 원 넣어본 적이 있어요. 그럼 이제 검사실이 있으면은 검사분의 자리가 있고 그다음에 뭐 수사관 뭐 이렇게 뭐 쭉 있잖아요. 어떤 영화 보면 막 이제 수사관 때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수사관분들한테 막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게 실제로 있나요? 아니면 그냥 완전 영화인가요? 선배 검사가 후배 검사보다 나이가 많으면은 반말 많이 했어요. 호칭 자체가 형이에요. 선배님 뭐 이렇게 안 하고. 여자 검사가 남자 검사 부를 때는 선배님 많이 써요. 또 초임 검사는 약간 베테랑 수사관을 붙여주기 때문에 나이가 훨씬 검사보다 많아요. 근데 검사가 수사관한테 반말했다? 내가 볼 때는 거의 조직 생활 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검사가
점점 연차가 많아지면서 나이가 역전이 돼요. 수사관들이 검사보다 나이가 적어져요. 그러면은 이제 상호 간에 좀 커뮤니케이션이 되면은 동생처럼 말 놓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별로 많이 안 그럴 거예요. 영화에서는 이제 나이 어린 사람이 이제 나이 많은 뭐 수사관한테 뭐 이렇게 반말하고 이런데 그건 영화다. 그렇게 하면 조직생활에 힘들다. 그러면은 그 수사관들이 들고 일어날걸요. 이렇게 뭐 못해요. 저는 사실 검사 나온 영화나 드라마 잘 안 봐요. 어떤 땐 좀 답답하기도 하고, 아, 왜 이렇게 검사를 이렇게 나쁘게 그릴까. 아니, 보면은 뭐 검사 막 바깥에도 많이 나가잖아요. 검사실 밖을 나가는 경우가 사실 거의 없어요. 형사부 검사가 처리하는 건수가 10건이 넘어요. 아, 하루에요? 네. 그러니까 그 처리는 어떤 땐 기록만 보고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네. 어떤 땐 조사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결정문도 써야 되고 그래서 검사 생활할 때 지금 멀티플 태스크가 안 되는 사람은 조금 힘들어요. 조사하다가 전화도 받아야 되고 또 결정문 쓰다가 부장이 부른다고 해서 갔다 와야 되고 고참 검사가 되면은 그 수사관이 2명일 수도 있거든요. 이쪽 조사하다가 저쪽 조사 관여해야 되고 또 누구 경찰관 오면 결제해야 되고 이 멀티플 태스크가 안 되면은 사건 처리가 너무 느려져요. 이게 신중한 거거든요. 근데 너무 신중하면 사건이 처리가 안 돼요. 월말 미제를 따지거든요, 검사들은. 그래서 월말에 100건으로 끝났다. 그럼 그 다음 달에도 배당되는 게 300건이에요. 근데 300건 처리해도 100건으로 끝나고 또 거기서 300건을 처리 못하면 150건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많아지잖아요. 그럼 통제가 안 돼요. 캐비넷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무슨 사건이 있는지 몰라요, 진짜. 그러면 과정에서 때로는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정확하게 처리해야 되지만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도 검사한테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필요한 요소예요. 기록이 어떤 건 뭐 이 정도면 그냥 중정도 되거든. 이거보다 더 큰 것도 있고 일반적인 건 이 정도 되는데 이만한 기록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반쯤 봤어요. 근데 잘 모르겠어. 한번 들어가잖아요. 2개월 뒤에 보면은 요 앞에 게 기억이 안 나요. 그럼 또 봐야 된다고. 그럼 당사자들은 죽어요. 누구한테 사기당해가지고 그 사건이 한 3년 동안 처리 안 된다. 그 3년 동안 나는 딴 일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빨리 뭔가 처리가 나야 기소가 되면 재판에 대응할 거고 불기소가 되면은 여기서 좀 해방돼서 딴 일을 해야 되잖아요. 한 3년 동안 처박아 놓으면은 그 3년이 뭔가 항상 뒷골이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라는 거는 정확한 것도 중요한데 신속이라는 것도 엄청 중요해요. 그럼 보통 출근 시간 몇 시고 퇴근 시간은 대략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출근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9시. 근데 퇴근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초임 검사 때 밤 12시에 옆반 검사한테 가서 형 우리 탁구 치고 하자. 이거 뭐 머리가 안 좋으니까 좀 몸 좀 쓰고 한 30분 탁구 치고 와서 또 일하고 그랬던 기억도 나거든요. 그래서 딱 9 to 6에 끝날 업무는 아니에요. 일단 물리적으로 너무 많은 거죠. 많아요. 보통 그냥 항상 야근한다고 보면 되나요? 검사분들은? 거의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업무량이 많은 가운데 재판에도 나가야 되잖아요. 재판에 나가는 검사를 공판검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수사하는 검사, 공판검사가 나뉘어져 있기도 하고 때로는 사건마다 이거는 공판검사가 하기에는 조금은 난이도가 높아서 수사검사가 직접 나가서 공판까지 하는 경우를 직접 관여라고 해서 직관한다는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건들은 수사검사하고 공판검사가 서로 달라요. 왜 그러냐면은 재판부마다 월요일 재판, 목요일 재판 이럴 거고 이 사건이 2시 재판, 3시 재판, 4시 재판 막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내가 막 수사하다가 가려면은 내가 2시에 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5시에 갔다 들어왔다가 막 이래야 돼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 그러면 이거는 서로 돌아가면서 하나요? 공판검사가 다시 또 수사검사가 되기도 네, 하고 수사검사가 공판검사가 되기도 하고 네, 그럼요. 그럼 공판검사가 되면 조금 널널해지나요? 공판검사가 원래 좀 경력이 짧은 검사님들이 많이 했어요. 검사 생활 하신 지 뭐 2년, 3년 안 되신 분들이 많이 했거든요. 예전에는 기록재판이라고 해서 증거 기록에 판사한테 다 내밀면은 야 네가 이거 판단해 이런 개념이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공판검사가 뭐 얘기 안 해도 이거 보면은 유무죄 판단이 가능하니까 해 이랬었는데 한 10년, 20년 전부터 공판 중심주의 모든 걸 다 법정에서 현출해야 되고 하나하나 검사가 판사한테 설득을 해야 되고 정말로 미국 영화처럼 막 재판정에서 막 갑론을박을 하는 재판을 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공판검사의 경력을 좀 높이기는 했어요. 근데도 아직까지는 공판검사님들이 수사검사님보다는 조금 경력이 짧은 분들이 많이 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기소를 할 거냐 말 거냐는 이제 사실 검사의 권한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가 기소를 할 거냐 말 거냐는 실제로 검사로 근무를 하시면은 어떤 메커니즘에 따라 움직이는지 정의감이 우선이냐 이 사법 프로세스냐 뭐 이런 거에서 어떤 기준이 좀 이렇게 많이 작용을 하거나 그런 게 있나요? 처음에 이제 검사가 돼서 트레이닝을 받는 게 일단 혐의가 있냐 없냐 유죄냐 무죄냐는 그건 정의감의 문제가 아니에요. 증거를 열심히 수집했는데도 느낌은 저 새끼가 죽인 것 같은데 아무리 뒤져도 안 나와. 저놈이 이 현장에 있었다는 게 안 나와. 증언도 안 나오고 위치 추적한 것도
것도 안 나오고 저 새끼가 죽인 게 맞는데 안 나와. 근데 얘를 기소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혐의 유무 이거는 증거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증거로만 판단해야 정의는 저 새끼가 맞는 것 같으면은 끈질기게 증거를 수집하는 게 정의인 거지. 아무리 했는데도 안 나오는데 저놈 같다고 기소를 하는 건 그건 정의가 아니에요. 검사 입장에서 보면은. 근데 물론 수집된 증거만으로 혐의가 입증이 가느냐 하냐는 검사마다 판단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제 라인이 있는 거고. 그러면은 내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유죄가 나오거나 또는 무죄가 나오거나 따라서 뭐 고가가 반영되는 그런 게 있나요?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열심히 막 공소심의까지 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물어서 기소하는 게 맞다고 해서 기소를 했는데 무죄 나왔다고 해서 그걸 주인검사한테 나쁜 고가를 주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무죄가 나온 것도 이유가 충분히 조사했어야 되는데 조사를 안 했다거나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그거를 간과했다거나 아니면 뭐 법리 자체를 뭐 판례에 반하는 내용으로 기소를 했다거나 이러면 고가에 반영될 수 있어요. 보통 기소해서 유죄를 받는 확률은 몇 퍼센트 정도 됐었어요? 정확하게 지금 요즘 건 내가 모르겠는데 95% 이상이에요. 그냥 누가 봐도 이제 뭐 증거고 뭐 거의 다 있었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그래서 기소되면은 확률적으로는 거의 유죄가 나올 확률이 크다고 봐야죠.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게 무죄 추정이 유일하게 깨진 게 사실 성범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범죄가 아니라고는 생각되는데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은 너무나도 증거들이 명확하면은 이럴 때는 검사로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셨나요? 피해자의 주장이 일관되고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있으면은 그건 피해자의 말대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술에 취해 있었다. 근데 내가 술에 취해 있는 걸 이용해서 상대방이 내 가슴을 만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안에서 남자는 아니다, 멀쩡했다, 나하고 대화하고 있었고 내일 뭐 할까 이런 대화하는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스킨십이었다 이런 주장하고 있는데 그럼 취했냐 안 취했냐가 쟁점이잖아요. 근데 CCTV에 이런 게 잡혀 있어. 여자가 화장실 가는데 뭐 이러고 있어. 이러고 가요. 그 다음에 종업원이 저 여자 괜찮나 싶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 이러면은 검사가 어떻게 이걸 안 취한 거로 판단하냐 이거죠. 증거적인 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가능성이 있잖아요. 여자가 정말 만에 하나 저 남자 오늘 내가 복수 한번 해야 되겠다. 한번 당해봐라. 작정하고 했다는 거를. 작정하고 CCTV 앞과 종업원한테 저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를 입증할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완전 무죄가 0, 완전 유죄가 100이라고 하면은 수사관이나 검사나 판사는 딱 50에 서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무죄인지 유죄인지. 근데 저도 그랬을지도 있는데 딱 50에 안 서 있는 것 같아요. 한 70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무죄를 이끌어내려면은 그 70에 있는 수사관이나 검사나 판사의 마음을 50 밑으로 내려야 되는 거예요. 사안이 완전 무죄인 0사건과 완전 유죄인 100사건으로만 나눠지지를 않아요. 정말로 그런 거 있지. 막 길 가다가 칼 들여가지고 여자 데리고 가가지고 성관계 이거는 뭐 완전 유죄인 거예요. 근데 둘이 술 먹었어. 2차, 3차까지 갔어요. 술집에서도 막 서로 뽀뽀도 하고 안기도 하고 그러고 가. 모텔 가서 샤워도 하고 TV도 보고 하다 보니까 대화하다가 성관계 했다는데 여자가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난 기억이 없거든. 야, 나 술 취했는데 너 왜 나 술 취한 상태로 범해? 이런 고소. 그럼 술 취한 정도가 0이냐 100이냐가 아니잖아요. 심신 상실이 되려면 만약에 70을 넘어야 되는데 이게 70일 수도 있고 60일 수도 있고 50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게 많아요. 들어가는 거 보니까 막 이러고 들어간단 말이야 지금. 그러면 이게 내가 저 여자와 관계를 가질 때는 저 여자는 멀쩡했다. 내 말밖에 없어. 그래서 요즘 남자들이 녹음을 많이 해요. 둘이 뭐 은밀한 시간을 보내건 그럼 어떤 관계 중이던 그때도 어쨌든 당사자니까 녹음을 하는 건 불법은 아니죠. 불법 아니에요. 자기 대화는 녹음 불법이 아니에요. 촬영하는 건 그건 불법이고. 근데 대화는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 아니에요. 그럼 이거 녹음하는 거 자체가 나중에 본인의 방어를 위해서 꼭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정말 필요하죠. 우리 내년에 어디 놀러 가자. 너는 고민이 뭐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심신상실 상태에서 나눌 수 있는 대화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녹음이 됐다. 그거는 내가 술 취한 여자를 어떻게 했다는 거를 반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난 여자들을 뭘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 입장도 이해는 가요. 왜? 모텔 오는 과정이 기억이 안 나거든요.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말도 안 되는 놈하고 내가 옆에 누워있고 내 옷 다 벗겨져 있고 뭐 한 거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소하는 여자 입장도 이해는 가요. 근데 아니라면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아무것도 없으면은 너 술 먹었으니까 얘 데리고 들어가서 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내가 참 안타까워요. 성범죄자면 다 조두순만 생각해. 그게 아니에요. 진짜 그냥 멀쩡하게 살아가는 사람이고 성범죄의 대부분이 전과 없이 한 번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까레님하고 나하고 술 먹었어. 술 취하다 보니까 까레님 왜 그래? 그만 가자 이거
이거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면 강제추행인 거예요. 이거 잘못했죠. 지금 시대적 가치관은 술을 먹든 안 먹든 함부로 남의 몸에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대학교 강의하러 다니는 게 그 학생들한테 그런 거 강의한다니까. 아니 그 남학생들 24살에서 30살까지 머리에 온통 여자하고 하고 싶은 생각이 다 꽉 차 있는 애들 아니에요. 틈만 나면 하려고 하지. 그러면 걔네들이 밥 먹고 와서 소주 한 잔 먹고 또 거기 가서 게임하고 친해지다가 야씨 오늘 너무 늦었는데 우리 모텔 가서 한 잔 더 해. 그러다가 모텔 갔는데 관계가 거기서 이루어지잖아. 이 모든 게 다 그 다음날 중간감이 될 수 있는 리스크를 지고 하는 행동이란 거예요. 나는 애들한테 정말 너네들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렇게 술 많이 먹은 상태에서 하면 안 된다. 그거 한번 잘못했다가 다 성범죄를 낙인 찍히면 공무원 못하지. 대기업 못 들어가지. 할 수 없어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청물. 아동 청소년이 뭔가 성적 학대를 받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나 뭐 이런 것들. 아청물을 보기만 하면은 벌금도 없어요. 징역형부터예요. 성범죄자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누군가 뭐 친구가 카톡으로 저한테 영상을 보냈어요. 뭔가 하고 봤는데 아청물이었어요. 그럼 어쨌든 현행법상 불법이잖아요. 그걸 일단 소지도 했고 받고 그렇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사실을 알게 된 누군가가 뭐 신고를 해서 제가 잡혀갔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면은 아 이거는 그냥 아청물 찾아다니려고 본 것도 아니고 이렇게 우연찮게 봤으면은 기소하는 건 무리가 있다라고 해서 불기소 처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검사는 어쨌든 현행법 위반한 게 맞으면 그냥 무조건 기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범죄적으로 보면은 죄는 되지만 여태까지 문제없이 살아왔고 그 정도 되면 전 기소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검사들이 기소율을 함부로 못해요. 고소인이 있는 사건에서는 합의돼서 고소 취하된 것만 거의 기소유예를 해요. 소년들의 경우에는 기소유예를 해주기도 해요. 고소 취하 안 돼도. 근데 성인들은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해도 벌금이라도 하지 기소유예 안 해줘요. 검사가 그거 하면은 고소인이 항고할 수 있거든. 왜 내가 죄를 처벌해달라고 했는데 네가 뭔데 불기소해. 항고하고 그러니까 합의 안 된 거는 기소유예를 안 해줘요. 그 재판 받아요. 내가 까레님 친구야. 어디서 보니까 정말 유명한 아청물이 내가 입수를 했어. 까레님한테 전송을 한 거야. 근데 까레님이 처벌 안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